빨리 갑자기 나문 전화해가지고 오라 해야 되겠다. 우연서로에서 양령성까지 가겠는데요. 조금 이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연서로에서 양령성까지 간다는 건 대구 읍성 중에 서쪽 성벽이 부서진 자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하면 서성로를 간다는 뜻이에요. 서성로의 가장 이제 북쪽, 동북쪽 쪽에 우연서로가 있고 저기 있는 그 건물 있죠. 요게 우연서로거든요. 우연서로. 여기서부터 이제 가다가 보면 이상화 생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집도 있고, 현진건이 신혼살림 살았던 집도 있고, 이종암이 살았던 위치를 알 수는 없는데 자기 동생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달서문 옆에 살았다고 하니까 서성로에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 문하고 집이 붙어 있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양령서문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양령서문은 요새 지어서 그냥 음성하게 한번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문화유산도 아니고 옛날에도 양령서문이라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다니면 눈에 보이니까 양령서문까지 간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고요. 요거는 이제 행선지를 말한 거고, 내용은 오늘의 내용의 중심은 현대문학 태동기의 대구입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이 생겨났을 무렵의 대구.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화도 나오잖아요. 우리 현진건도 나오거든요. 이부 두 분보다 좀 덜 중요해. 그렇지 이장이라고 고문 고양이로 나를 쓴 이장이 집이 또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대문학 태동기에 전국에서 알아주던 유명한 문인들이 서성로 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가다 보면 자연히 현대문학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소설가니까 조금 많이 아는 분야가 돼서 오늘은 별로 더듬거리지 않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부터 일단 보시면, 자, 우연서로 금방 설명했죠. 우연서로가 뭐냐는 좀 더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가 이제 북성로예요. 이게 북성로고, 이것이 서성로고, 이게 남성로인데, 남성로는 흔히 약정골목이라고 부르는 데 있죠. 그래서 이게 약정골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성로예요. 그래서 대구 읍성의 서쪽 성벽이 직선으로 거의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대단한 박민족 공의자 박중량이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 길이 났다. 서쪽 성벽에 길이 났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경루라고 하는 게 여기 모서리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요 누각의 이름이고, 요즘 지금 말하면 정자의 이름인데, 이름은 만경루고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 서울이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격, 그리고 이 건물이 주어진 임무는 북장대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지키는 장수가 있던 곳 이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장수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기서 적군이 오는가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모서리에서 보는 이유는 이 시각이 넓어지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만 주로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니까 요 장대가 모서리마다 있죠. 그래서 북쪽에 있으면 북장대가 되고, 서쪽에 있으면 서장대가 되고, 남쪽에 있으면 남장대가 되고, 남장대는 확실히 알기 좋은데 지금 뭐가 있나 하면은 중앙파출소가 있어요. 지금 파출소 기능은 하지 않고 관광 안내소처럼 하고 있는데,
중앙 파출소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이제 이 남장대니까 남장대, 서장대, 북장대, 뭐가 있습니까? 장대가 4개 있으니까 동장대죠. 동장대. 우리 4개가 각 목소리에 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 길을 쭉 오면은 지금 대략 설명하는 이 길을 쭉 오면 우연서루가 제일 먼저 있었던 자리가 있고요. 우연서루. 그 다음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럼 우연서루 바로 앞이 내거리예요. 요 내거리 보이죠? 이렇게 가면 달성공원 쪽으로, 달성구성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북성로가 아닙니다. 성안이 아니네. 이게 북성로라고 해서 이 길도 북성로인 건 아니에요. 북성로는 북쪽에 있는 성곽을 부수어서 난 길이기 때문에 성곽이 있었어야 그게 북성로예요. 여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네거리가 있는데 요것이 IM뱅크라고 쓰였죠. 밑에 작은 글자.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이에요.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이 요 네거리 모서리인데 여기 우연서루 자리고 요 네거리에 요쪽 성 모서리에 북장대가 있었다. 조금 올라오면 요건 얼마 안 되는데 뭐 100m도 안 되고 서소문이 있었어요. 서쪽에 있는 작은 문이 말입니다. 서소문. 그 소자가 붙었잖아요. 서쪽에 작은 문이 있다는 건 서쪽에 큰 문도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큰 문이 없는데 서소문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대문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서울의 서대문 들어본 적 아시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그 대구 거는 서대문이라고 하지 않고 달서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서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달은 왜 붙었나? 서는 서쪽이고 달은 왜 붙었나? 달성, 토성 쪽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달성, 토성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서문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이루고택이 있고 그럼 이루는 누구냐? 우연서루를 세워서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이상화의 큰아버지예요. 이상화의 큰아버지. 그 맞은편에 이상화 생가터가 있고 이상화 생가터 뒤에 한 100m쯤 뒤에 현진건이 신혼살림을 살았던 집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루고택 바로 옆에 대문 바로 옆에 이병학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병학은 범은 고양이로가를 쓴 이장희의 아버지예요. 대구 시내에서 당시에 손가락이 꼽힌 친일파야. 아버지가 이장희 보고 계속 총독부에 취직시켜주고 막 그러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이장희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어요. 달서문이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현진건 이상화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자기 보고 아버지가 계속 총독부 취직하라고 하니까 독립운동하러 갈 수도 없고 친일발 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 받은 끝에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병학이 지금부터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거죠. 이병학이 어느 정도 친일파냐? 박중양 정도는 아닌데 박중양은 중추원 부의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직위에 그게 요즘 말하면 국회 부의장 이 셈이에요. 근데 박중양은 지금 말하면 국회 부의장을 했고 이병학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중양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단한 친일파죠. 달서문이 있고 끝머리 오면 서장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걸 양령서문이라고 해요. 양령시의 서쪽에 있는 문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전통 역사적인 명칭은 아니고 그냥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인 들어도 보면 오는가 이상화 생가터 대구 최초 현대 시조 시인으로 평가받는 이상정 생가터 이래 말하면 뭐 잘 알 수 없지만 이상정은 이상화의 형이에요. 이상정은 이상화의 형. 그 한국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현진건 생가터는 어딘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쪽에 어디 살았을 걸로 보는데 어딘지는 모릅니다. 한국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김윤식과 김현이라고 하는 한국 문학사를 쓴 대표적인 학자들이 김현은 불문과인데 한국 문학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문학, 불문학, 뭐 동문학 같이 외국 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는 그걸 왜 하느냐 하면 그걸 해서 영국이나 미국, 독일 가서 이름을 떨치겠다가 아니고 그걸 연구해서 한국 문학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전혀 모른다 이러면 그 가짜예요. 그러니까 동문학과의 도고 교육을 하는 사람 말고 독일어 현대문학 뭐 이런 독일의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국 문학은 난 전혀 모른다 하면 가짜입니다. 왜냐면 그걸 연구해서 독일 문학의 좋은 점이 우리한테 반영될 게 있으면 반영을 하고 우리나라 문학 중에 세계에 말하자면 수출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번역해 수출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임무인데 한국 문학 난 몰라 이러면 그건 본질적으로 이제 가짜죠. 그러니까 서울대 불문과 교수인 김은희라는 사람이 불문학 학자지만은 한국문학사를 다 연구했기 때문에 김윤식 국문과의 김윤식하고 둘이서 한국문학사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현진건은 한국 단편 소설의 아버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학문적으로 인정할 만하죠. 그 현진건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대구에. 심지어 기자 중에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진건 대구에 났다. 그 제가 현진건 전공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현진건을 이렇게 하는 뭐 행사도 하고 뭐 책도 내고 막 이러고 있죠. 하여튼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어 모르는데 신혼살림 집터는 여기 있어요. 신혼살림 집이 6, 7년 전까지 있었어요. 있었는데 건물 주인이 부숴버렸어. 그래 없어졌어. 현진건이 살던 집은 서울에 청와대 옆에 있었는데 그것도 멀쩡하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같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러니까 주인이 이러고 있다가는 재개발도 못하고 문화주전대가 망하는 거 아니니까 주인이 밤새 부숴버렸어.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장희가 태어난 집이 있고 이정암 집터가 있는데 이종암 집터는 말하자면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이쪽 아니면 이쪽에. 어릴 때 이종암이 살았는데 동네에서 이종암보다 한두 살 나이 많은 애들이 이종암을 때리러 와가지고 성벽 위에 올라와서 성벽 위에서 돌을 이종암 집에다 던져가지고 마침 이종암 집에 없었고 내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다 라고 자기 동생이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미상이다 그래 할 수 있죠. 그럼 아무튼 우리는 이 길을 쭉 답산하게 됩니다. 11월 8일에 답사할 때에 이걸 한 바퀴 이제 대구성 한 바퀴를 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했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가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다 다르죠. 모르는 사람은 수집밖에 안 보이고 아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현격하죠. 지도로 대충 위치를 알았습니다. 감이 안 잡히는 분은 여기 곽병원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곽병원 이리 쭉 가면 경산 감령이 있어요. 이게 서문로예요. 서문으로 가는 길 말입니다. 서문으로 가는 길. 경산 감령이 있고 감령의 한쪽 구석에 대구 군대 역사관이라는 게 있고요. 이리 쭉 가다 보면 곽병원 여기 있죠. 그 곽병원에서 금방 100m쯤 가면은 여기에 달성문이 있던 터다. 이건 이제 북성로가 쭉 갔을 때 서성로하고 마주치는 지점이고 이래 쭉 가면 여기가 이제 그 약정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잘 감이 안 잡히는 분은 매일신문이 여기 있어요. 계산성당하고 매일신문이 여기 있어요. 그럼 대충 어딘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을 건너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신명여자고등학교가 있죠. 저는 개성고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우리 학생회장 선거할 때마다 후보 중에 나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주면 신명여하고 사이에 구름다리를 놓겠어. 그러면 해마다 그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0몇 살 모여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해마다 그걸 주장하는 놈이 뽑혔어요. 그게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잡담을 하신 신명용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지 싶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명여고하고 개성학교 고등학교하고 수양회를 같이 했어요. 아, 수련회. 개성학교 강당이 이제 대구시에서 그런 형태로서 제일 먼저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커요. 지금 그거 부숴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독립기념관 짓겠다고 있는데 개성학교에다 독립기념관 지으면 아주 적당하다고 제가 주장한 거예요. 뭐 여기서 저기다 하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개성학교 자체가 독립운동, 3.1운동 할 때 핵심 학교였기 때문에 다음 주 할 때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 좀 유형문화유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담스관 지하에서 태극기 만들고 했는데 지금 가면은 그 안에 생생하게 옛날 그대로 있어요. 볼 수도 있고 캠퍼스가 뭐 웬만한 전문 학교 같아요. 나무 심어져 있고 막 계단 이런 게 그래서 그거는 그 독립운동 기념관만 지으면 자동 다른 조경하고 다 해결되고 그다음 옆에 선물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운동 구경 좀 하고 밥 먹으러 가면 돼요. 그리고 학교하고 선물장 사이에 그 쪽문이 있어 작은 문이. 왜 있나 하면 옛날부터 학생들이 오다가 지각하면 빙 들어오면 멀잖아요. 그래서 그 어물포 파는 집 중에 하나 그 가게를 통과하면 학교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 그 벽에 대구성 무슨 벽돌들이 막 박혀 있어요. 가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념관 짓기 딱 좋은데 아무튼 그 강당을 부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하겠다 지금. 그거 진짜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하기로 됐어. 정해졌어요. 네, 너무 좋던데. 예,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32년인가 되면 이제 개관한다. 그동안 지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 짓는다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그 강당에서 합동 수양을 하는데 이제 남자 고등학교하고 개성 고등학교하고 신명여고에 상가다 가는 학생이 전부 다 제일 옆줄에 앉아요. 개성학교 이쪽에 앉고 신명여학교 학생이 앉는데 각각 학교에서 간부급이 제일 여자 남자가 이렇게 붙는 자리에 앉아요. 중간 복도 놔두고 교회 같으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명여고면 신명여고 1, 2, 3학년 중에 한 가닥 하는 아이 전부 이주하고 남자보다 개성학교 중에 학생 중에 뭐 학생회장부터 부장 그다음에 반장 뭐 부반장 이쯤 되면 전부 여주를 안 돼요. 그 수양회 하기 전에 만나가 수양회 어떻게 할 거냐 회담부터 해요. 회담을 하는 학교 방지 그런 데서 그랬던 곳입니다. 1905년에 대구역에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고요. 1906년부터 대구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이 제일 큰 문이 영남 제일 남문인데 남문이 정문이 우리나라는 대체로 남문이 정문이에요. 집이 주로 남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남 제일관이 제일 크고 이게 이제 약간 엉성하게 지금 마운공원에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달서문이 있고 오른쪽에 동성로에 있는 거는 진동문이라고 해요. 그 달성 쪽으로 가는 서쪽에 있는 문 달서문인데 이름이 영 다르잖아요. 네. 서울 같으면 이게 서대문, 동대. 동대문 이런데 이건 동자는 들었는데 아마 진자가 붙었죠. 그 진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있는 동쪽에 있는 문 이 말입니다. 공북문은 아까 북장대하고 비슷한 뜻인데 북쪽을 향해서 공손히 절을 한다. 북쪽에 임금이 있기 때문에 공북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장대, 남장대, 서장대, 북장대 이렇게 있는데 북장 요 네 개 중에 특히 북장대는 만경로라고 해서 좀 더 유명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문과 여문 사이에 서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 들어가면 서소문이 있어요. 서소문은 사람이 드나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거리가. 서소문은 사람도 드나들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도 떠나더라고요. 죽어도 시체가 나타나. 그러니까 서소문이 있으면 그 옆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에서 누가 맞아 죽었잖아요. 네. 맞아 죽었는데 이 사람을 시내 복판으로 뭐 해가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옆에다가 문을 하나 내가지고 시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 갖다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 있어요. 서소문이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감옥이 있어요. 지금 이 감옥 자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뭐가 있던 자리다. 지금요? 수지? 지금 또 있죠. 하발. 약령시. 아. 대충 말로 약정 골목. 골목이 있던 약정 골목이라고 하고 시장 이름은 약령시잖아요. 예. 약령시 축제 하잖아요. 예. 원래 여기 있었어요. 객사자리에. 여기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여기서 못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을 다 부숴버리니까 부수면서 여기 객사도 부수고 막 하니까 여기 못 있고 일로 밀려가지고 지금 약정골목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진골목으로 해가지고 가면 광풍로가 있는데 이거는 대읍성 정문이고 광풍로는 감령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대학교로 친다면 영남제일관은 경북대학교 정문이고 광풍로는 본관문이에요. 본관 출입문. 옛날 건물이니까 본관 앞에다가 지키는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달성공원에 가면 있죠. 가보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 그게 그거였나? 요 일이 이제 진 골목이 긴 골목이 있어서 긴 골목이라고 해서 경상도 우리 발음으로 진 골목이라는 하고 종로는 지금 현재 요걸 종로로 하잖아요. 종로로 하는데 옛날에 요거만 종로가 아니고 서문로도 종로였어요. 그리고 다 종로라고 했어요. 왜? 종을 여서 치잖아요. 종을 여서 치니까 일로도 이리도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종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충 요렇고 이제 달성공원은 옛날 본래 이름은 달벌성인데 줄여서 달성대가 있는데 요게 요 자리에 있었고 옛날에 이게 개울이었어요. 개울. 달서천이 달성토성 앞으로 흘러가서 해자가 돼. 해자하는 거는 높은 곳 밑에 물이 있으면 적군이 잘 못 쳐들어온다. 그걸 해자라고 하거든요. 달서천이 달성토성 앞으로 이렇게 요게 달성정문이죠. 이렇게 흘러가면 대구천 앞산에서 흘러온 물들이 대구천을 형성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팔달교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옛날 지도가 대충 이렇다고 알면 이제 이야기할 때 대충 어디다 이걸 알 수가 있죠. 1905년에 대구역에 기차가 다니고 6년부터 대구성이 파괴가 되면서 대구가 본래 대구로서의 성격과 도시 형태를 점점 잃어버리고 식민지화가 돼요. 식민도시가 돼요. 식민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을 심는다. 식목이라는 나무를 심잖아요. 그래서 식목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하면 사람을 심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삼았다 이 말은 일본이 군사나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는 자기 나라 사람을 우리 땅에 갖다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식민지 백성은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 그리스가 지중해 일대를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왜냐? 땅이 좁아서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하니까 힘을 이용해서 살기 좋은 곳에다가 땅을 점령해서 그걸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리고 식민지는 옛날부터 원래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나라 사람을 갖다 심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경제적 뭐 이런 걸 수탈해가는 거죠.
그거죠. 그리고 대구가 본래 멀쩡하던 곳이었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일본 놈 본인들과 친일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사람은 살기 불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야 하는데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자 수송이라거나 군대를 수송하거나 군사 무기를 싣고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뛰기 때문에 기차를 운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본 놈들이 부산까지 배 타고 와서 기차에 실어가지고 만주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식민 도시화를 했기 때문에 뭐가 좋으냐 하면은 철도 넣는 비용을 자기들이 철도가 필요하지만 돈은 한국 사람 보고 내라 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철도를 놔가지고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철도 놔도 고맙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대구가 아주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부수고 기차가 다니면서 대구가 변했다. 여러 가지로 변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만경도를 보면 이래 생겼어요. 이야, 멋지다. 요것이 좀 본드 나갑니까? 아, 그게 그건가 보다. 다시 요것이 요거예요. 달성 토성. 요것이 이 달성공원이에요. 지금 보통 예. 이게 달성이에요. 달성. 신라 때는 달벌성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요거예요. 광풍로예요. 아. 광풍로가 여기 있고 대구선 부쉈을 때 요것도 요게 북장대예요. 왕경로. 요것도 같이 이쪽에다 여기가 달성문 지금 말하면 정문에 있다. 달성문 정문. 요거가 달성문 정문이고 정문에서 성 따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볼 때 여기 푹 꺼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가 동물원이 있는 거죠. 아. 그죠? 예. 그래서 있었는데 없어졌다. 1970년에 없어졌다. 70년보다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누가 때려 부쉈나? 이 박중량. 박중량. 대구가 자랑하는 칠까. 근데 다행히 박중량은 대구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자들하고 보통 사람들 보고 박중량 욕을 무지무지하게 좀 해라. 대구 사람이면 온 전국에 대구는 박중량을 배출했다 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대구는 현진건을 이상화 뭐 이육사 같은 이종함 이런 훌륭한 독립운동가 문인들을 태어나게 하거나 키우거나 하고 해서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박중량도 숟가락에 꼽히는 친일파인데 대구의 사람은 아니에요. 경기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중량 욕은 해도 괜찮다. 우리가 대구 요즘 말하면 대구 시장을 했는 사람인데 영국도지사 겸 해가지고 박중량 욕은 해도 된다. 많이 하자. 박중량은 대구의 근대를 상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제가 11월 15일 되면 대구의 근대라고 하는 무슨 학술 발표회에 하는데 거기서 대구의 근대를 상징하는 사람과 상징적인 물건은 무엇인가 이거 이제 제가 맡아서 발표할 건데 딴 사람들 분야별로 하는데 딴 사람들 보고도 그랬어요. 내가 박중량 대구의 근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할 테니까 시비 걸지 마라. 시비 걸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가만히 안 나간다. 박중량은 왜 대구의 근대를 대표하는 중에 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나라 온 나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근대가 시작되는 것은 외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외국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국주의하고 싸우면서 시작되거든요. 대충 동학, 개항 뭐 이런 것. 그런데 맹렬히 싸워서 민족 자주자강 독립을 고취하려는 함으로써 임금 없는 세상, 공화
임금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가 우리나라 근대의 지식인과 일반 민중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이래 가면 왕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 반대인 반민족 행위자도 짭짤하게 생겨나거든요. 요게 식민지가 되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친일파가 안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친일파가 망하기 전후로 해서 일본놈한테 붙어가 덕벌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정신의 왜곡된 형태죠. 근대 정신은 왕이 없고 일반인이 보통 말로 백성, 성이 100개다 이 말입니다. 백성은 성이 100개나 있으니까 귀하지 않다 뜻이죠. 백성, 성이 100개나 있다. 유일한 성은 왕. 왕씨죠. 왕건, 왕씨. 왕씨는 왕씨고 왕의 성이고 나머지는 백성. 백성이다. 온갖 성이 말이거든요. 온갖 많은 성.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평민이죠. 평민. 이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회. 그게 근대거든요. 근대. 간단하게 말하면 왕이 없는 사회. 이게 근대예요. 왕이 없으면 온 백성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웬 놈이 나타나가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게 누굽니까? 체제. 그게 제국주의죠.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들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거기에 어떤 놈이 또 빌붙어가지고 반민족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보통 친일파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오해하죠. 친일파 하면. 아,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은 친할 수는 있잖아요. 일본을 연구를 많이 한다거나 뭐 애인이 일본에 있다거나 뭐 등등 그런 이유로 친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또 친미파 하면 별로 욕을 안 하고 친일파 하면 욕하잖아요. 친미나 친일이나 단어 생성된 구조는 같지 않습니까? 친미파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욕하진 않잖아요. 친일파 하면 웬만하면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부적절하다 해서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한 학자들이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자. 친일파라고 부르면 번역이 안 된다. 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친일파에 버리면 번역이 안 된다. 이상하게 이해한다. 그 예중에 하나로 이름 바뀐 게 있어요. 정부기관 중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어요. 그걸 번역해 놓으니까 서양 학자들이 정신병 연구하거나 한국에서 정신병 연구하는 대표 기관이구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설명을 하면 이름 몇 개를 붙여놔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머리에 이런 남자들 빡빡 깎다가 머리를 기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때 전두환이 군사정권은 해가지고 이제 민주화하는 척 하면서 그래 했는데 두발 자유화 하면서 실제로 민주화하려고 한 게 아니고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 정부 보고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어요. 제가 프랑스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교장하고 열매서 뭐 둘 다 소파에 앉아가 다리를 탁자에 앉아가 둘이 담벼거든요. 열몇 살 먹은 애하고 교장이 서로 남자 같은 둘 다 남자인데 소파에 앉아 이러가 둘이 담벼고 뭐 웃고 있는 거야. 그래가 약간 놀랐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프랑스 교육부 장관도 우리나라 학교 보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교육부 장관을 학교로 데려갔어요. 프랑스 장관이 조금 있다가 짜증을 낸 거예요. 나를 학교로 데려달라고 했는데 왜 감옥으로 데려갔냐고. 건물도 영 시원찮은 데다가 안에 보니까 전부 똑같은 옷 입고 시커먼 옷 입고 웬 꼼짝도 다 이랬거든. 이건 감옥이지. 자기 생각에는. 감옥 갔다가 아니고 프랑스 사람 생각하면 감옥이에요. 나를 학교로 안내해달라고 했는데 프랑스 장관을 얼마나 우습게 봐가지고 감옥으로 끌고 오나 이래야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발 자유화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 글자 한자나 뭐 이런 것들이 나라의 위상이나
국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대구 읍성을 부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박중량 같은 물론 더 유명한 이완용도 있고 대구에서는 박중량이다. 일본 책에나 일본 정부가 만든 책에 나와요.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박중량뿐이다. 이게 정부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도지사급 이상 일반 낮은 사람 말고 도지사급 이상 장관급 중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중량에 내려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는 이제 이완용하고 죽고 없을 때고 이완용을 못 믿어서 박중량에 믿음을 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을사오적하고 그때 대신 이런 것 중에는 뭐 돈 받아가 노름하고 하다가 자기 뺏긴 놈하고 희한한 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들이 나라의 요리 말하면 장관 출신인데 그래도 장관 출신 인간이 어째 이러냐 이렇게 못 믿잖아요. 암만 신문지라도. 근데 박중량은 이제 진짜 출신이거든 일본에. 그러니까 진짜 친일파죠. 그 자기가 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일본 출세하려고 애 때부터 일본 가가지고 창씨개명 해가지고 창씨개명 하기도 전에 스스로 일본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주 그랬던 이런 인간은 널리 알려야 돼요. 널리 알리고 대대로 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친일파하겠다, 반민족 행위를 하겠다고 마음을 잘 못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 이야기를 계속 말하자면 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상한 짓 하면 저래 되는구나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 박중량은 대구의 근대 정신의 왜곡된 일그러진 초상을 보여주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연서루에 가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는데요. 안에 여기 대구은행 쓰였잖아요. 네. 그게 뭐 아이 뭐 어쩌고가 아니고 열애 쓰인 거는 그걸 바뀌기 전에 제가 사진 찍었다 이 말이고 안에는 은행인데 바깥을 열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껌뻑껌뻑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런 그림이 보이다 보니까 껌뻑껌뻑해요. 껌뻑껌뻑하면 눈에 잘 띄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쳐다보게 하려면 이거 파스 붙이고 다닌대요. 그럼 다 쳐다봐요. 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껌뻑껌뻑하게 나니까 지나가면서 저게 뭐지 하고 눈길을 끌어요. 이 사람이 이루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상화의 큰아버지예요. 이상화의 큰아버지. 호가 소남이고 이름 성함이 이루고 이상화의 큰아버지고 여기에서 책을 도서관처럼 잔뜩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와서 책을 봐라. 돈을 받고 돈을 안 받아요. 물론 당시 대구에 큰 부자였어요. 책을 잔뜩 갖다 놓고 요즘 생각해보면 저도 책이 집에 뭐 만몇 천 원 있던데 책 그거 뭐 이래 생각하지만 옛날은 다릅니다. 옛날은 좀 심하게 말하면 조선시대는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인쇄를 아무도 못해요.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전체 인쇄소가 한 개 있어요. 어디 있나 하면 경상감령공원에 있어요. 경상도 관찰사가 인쇄 허락을 해줘야 인쇄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집에 가서 인쇄소가 인쇄하는 게 아니고 경상감령에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인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찍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거나 아니면 문집이 있으면 선비로 인정돼요. 요즘 말하면 저서가 있으면 선비로 인정되는 거예요. 요새 저서는 뭐 저도 막 책을 수십 권이나 썼는데 뭐 정한되면 자기 돈으로도 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근데 옛날에는 돈이 있다고 책을 낼 수가 없어요. 인쇄소가 경상도 전역에 경상 감령 안에 하나밖에 없고 관찰사가 이거 책 낼만 하다 하면 전부 돈으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 준다고 내주는 건 아니고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집이 있으면 선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선비의 문집은 시하고 논문이 시하고 성리학과 관계되는 논문, 요즘은 하면 철학책이지. 그러면 이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선비로 대접을 해요. 문집을 못 냈으면 이건 가짜 선비다. 선비인 척하고 있다. 밖에 안 돼요. 물론 못 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략 뭐 과거의 국제를 못했거나 문집을 내지 못했거나 이쯤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유학이라 유학. 어릴 유 공부할 학자 써서 그러니까 공부 중이다. 경제 도달 못했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책을 갖다 놓고 사람들 보고 읽어라 돈 안 받고 읽어라 하니까 좋잖아요. 책 구할 수 없는데 자기 돈으로 책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일제가 이걸 강제로 문 닫게 하는 바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여기 있던 책 중에 상당한 부분이 경북대학교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책 보러 오는 사람 중에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해서 이제 선발이 되면 여기서 숙식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 요즘 말하면 기숙학교지. 공부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이런 사람 중에 정신 똑바로 박힌 놈 신청해 이래가지고 신청받아가 30여 명을 여기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 원하는 책 사가지고 보게 해주고 용돈 주고 이랬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뭐 주로 뭐 됐나 하면 독립운동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이 볼 때 이거 문 닫아야 돼. 1910년에 나라를 접수하고 몇 달 뒤에 11년에 강제로 폐쇄시켰어요. 이게 강제로 폐쇄되니까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뭐 여러 회사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민족계몽운동가고 자본가인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남성동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1936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 양반하고 이상하고 뭐 등장하는 소설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요 제가. 그리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옛날에는 왜 죽고 나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일생을 전기처럼 적는 게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적는데 그중에 아들이 적어놨는 유상가에 보면 아버지가 날마다 흑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안 보고 그랬어요. 이류를 평가하는 최고의 문학적인 수사다 이게. 흑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요즘 말하면 대구 상공회에서 회장인데 자기가 뭐 좋은 일 한다고 뭐 이걸 하다가 일본은 관계 문 닫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 사장 계속 하면 돼요. 큰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치우고 아들한테 아들 보고 가라 그러고는 혼자서 남성동 밑에 집 앉아 지가지고 거기서 흑인형처럼 앉아 있었다고 아들이 적어놨는데 흑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대단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그래 하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뭐하게 하고 뭐 치우고 뭐 돈 많겠다 뭐 아는 것도 많겠다 노세 아니 저는 나이가 아직도 뭐 40살 조금만 넘었어요 그때가. 그 하여튼 이 양반이 여기 그림으로 여기 나오고 있고 그 집이 여기 집 그림이 나오고 이것은 이 우연서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어놨어요. 민족계몽과 지성 자주독립과 우국의 현장이다. 책이 왜 많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연서루터가 서성로에서 가볼 만한 일본지 지금 잘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 겉모양은 좀 그럴듯하고 은행 1층에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약간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연서루라는 곳이다 라고 널리 많은 사람이 알아야 돼요.
대구서는 그래도 보기 드물게 바깥에서부터 보는 순간에 저거 뭐구나 하라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형태상. 다른 거는 눈에 띄는 게 잘 되고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에는 반드시 가봐야 된다. 우연서루를 지나면 지난 게 우연서루인데 우연서루에서 배출된 독립운동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지석이에요. 김지석은 일본 왕이 있는 궁까지 가가지고 폭탄을 던졌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잡혀 죽는 독립운동가인데 안동 출신이에요. 이 사람의 독립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김지섭이 일본 왕궁 앞에 가서 폭탄을 던질 때까지는 일본 왕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나타나가 폭탄을 일본 왕궁에다가 집 던지니까 자칫하면 천황도 죽겠구나가 되잖아요. 천황도 폭탄 맞으면 죽는구나. 그때 죽진 않았는데 말하자면 천황도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암만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불러본들 뭡니까? 김지석이 나타나 폭탄 터지가 제대로 터지면 죽어버리면 인간이잖아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인이 깨닫게 됐고 한국인이 천황을 죽이려고 한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한국 놈들 봐라 이거야. 천황을 죽이려고 덤빈다. 이래서 많은 한국인들도 천황을 죽이긴 하구나 해서 뒤에 이분의 뒤를 이어 또 누가 해요? 좀 더 유명해요. 이봉창이죠. 이봉창 선생이 그 다음에 또 가서 해본데 천황을 죽이지는 못해서 옛날에 폭탄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부산까지 배 싣고 가고 하면 바다 바람 바다 물 묻고 해가지고 터지는 게 잘 없어요. 주로 불발탄 나오거든. 터져도 피시식 하나가지고 피시식 해가지고 제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던졌다는 거는 이제 천황 죽을 뻔했다 이게 일본 사람한테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김지섭 지사가 안동에 가면 그 강가에 영호루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비석이 있어요. 안동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우연서로에서 공부를 배웠다. 그 얘기죠.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도서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도서관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무상교육기관이고 지난주에 강의할 때 김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대구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광문사라고 좀 더 유명한 데고 그 다음 하나는 광학회예요. 그런데 이 광학회가 우연서로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하고 관계가 되죠. 근데 광문사만 지금 상당히 더 유명해져 있어요. 물론 광문사가 더 주도적으로 한 건 사실인데 아무튼 이것도 국제보상운동을 이끈 한 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이상하고 관계가 되고 최초의 도서관이라는 것도 되고 김진섭 등 독립운동가들을 교육시킨 것이고 무상교육을 했고 기숙학교였다. 우리 대구 경상도 쪽 최초의 그런 형태의 교육기관이었다. 여러 다양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꼭 가볼만하다. 정확히 설명은 지난 시간에도 김 교수 하셨으니까 조금 생략하고요. 재밌는 걸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이제 이 광학회와 광문사는 친일 요즘 말로 바꿔 말하자면 친일파 장관들 물러가 하고 뭐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탄압해가지고 해산돼요. 해산이 되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서울에서 다른 단체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대구 광학회라는 말은 서울에 광학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광학회 대구 지부예요.
대구 광학회란 거야. 그 서울에는 본부 사람들이 그 정부 탄압으로 해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협회라는 걸 결성했어요. 대한협회. 그래서 굉장히 큰 요즘만 하면 이제 참여연대, 뭐 경실련 이런 거 다 뭉쳐놨는 큰 단체죠. 여기 대구 지부가 있는데 대구 지부에 부장이 2명 있었어요. 한 사람은 교육부장이고 한 사람은 실업부장인데 교육부장이 현경훈이고 그거 뭐야? 경훈이고 실업부장이 이루예요. 이루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예. 대충 말하면 이상화의 큰아버지고 크게 말하면 대구 계몽운동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현경우는 누구냐면 현진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현진건의 아버지하고 이상화의 큰아버지가 둘이서 대한협회 대구지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갔는데 야학을 만들었어요. 요새는 야학이 잘하는데 옛날에 야학이 많았잖아요. 학교 못 다니는 청소년이나 주부들 등을 모아서 밤에 공부를 가르쳐 주는 데잖아요. 그럼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루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구 상공회에서 회장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때는 대구 상공회에서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대구의 경제에 손가락 꼽히는 건물이고 현경우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안기부 대구 지부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밤에 야학 차려가지고 학생 공부 가르쳤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웬만한 약간 출세한 사람 밤마다 가서 야학에 가서 공부 가르치러 가면 하겠어요. 그럴 사람 잘 없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현경우는 이루보다 10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이루가 현경우 보고 형님 했을 것 같은데 현경우는 막내 아들하고 이루의 조카 중에 두 번째 조카 이상화하고는 태어난 게 6단위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현진건과 이상화가 왜 그렇게 친구가 되는지 아시겠죠? 예. 아주 상류층 집인데다가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거의 친구 수준으로 둘이서 이러고 있으니 그 밑에 태어난 애들이 실제 나이가 같은 것도 연도만 다르지 나이는 같거든요. 자기들끼리 집도 옆에 있겠다, 뭐 자기들 어른들도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현경훈이 아니라 현진건의 장인 현진건의 장인은 이이루하고 이름 비슷한 이기루예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웃자 돌림인 그 집 사례다 이 말이죠. 이기루의 형은 이장우라고 해서 이장우는 이루와 마찬가지로 대구 시내 손가락 꼽히는 부자였고 이기루는 그 동생인데 이기루도 물론 큰 부자였어요. 현진건 집도 먹고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고 현경원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1910년대에 지금부터 110년 전에 그 아들 4명이 다 외국 유학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상류층이고 권력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현진건의 근처 운수 좋은 날 뭐 이런 거 술권하는 사 이런 거 배울 때 현진건의 소설은 자전소설이다. 자전적 소설이다. 자기 얘기 적은 소설이다 하잖아요. 현진건은 20살 때 서울에서 사는데 20살 때 어리어리한 기아집에 사는데 수도 나오고 전기 있었어요. 근데 무슨 가난한 빈처 이런 게 현진건 얘기야. 지금 저만 해도 전기 처음 본 거는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5학년 때고 국민학교 5학년인데 그 현진건보다 한 5, 60년 뒤에 전기 처음 봤는데 현진건은 그때 집에 전기 들어와 있고 수도 들어와 있었는데 무슨 현진건의 소설이 현진건 자기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붕괴해가지고 이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현진건
돌아다닐 때마다 현진관 얘기하고 웬만하면 글 쓸 때도 요새도 영남으로 매주 쓸 때도 매주는 못 쓰니까 매주 쓰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은근히 현진관 얘기에서 뛰어나가 뭐 얘기에 문학 향기인데 문학 얘기인데 뭐 독립운동했는 프랑스에 독립운동했는 사람 나오면 그 얘기하면서 얘를 현진관을 쓰면 짓돈다거나 이래가 현진관이 열심히 연주하고 있지. 예. 그래 아무튼 이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죠. 10분을 쉬겠습니다. 예. 이탈력할 거 시작. 이탈력할 시작이었어.